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기 문제 유형 분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등급별. 지난 시간에 얼핏 설명해 드렸어요. 1급, 2급, 3급 필기가 다 들어가 있죠. 1급 필기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합쳐진 원가관리회계, 2급 필기, 재무회계, 원가회계, 3급 필기에는 재무회계인데 회계 원리 수준의 재무회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60문항, 40문항, 25문항, 시험 시간은 80분, 60분, 40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준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시간 다 안 채우고 한 반 시간이 반 흐르기 전에 그냥 다 나오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관련된 사이트로 안내할 겁니다. 거기서 여기 자료실 가시면 기출문제,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각 급수별로 다 이렇게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할 때 아니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구경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약간 쉬운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소개해 드릴게요. 3급의 회계원리 수준의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는 일정 시험 현재, 일정 시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회사, 그 기업에 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저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단은 일정 시점이니까, 일정 기간이 아니니까 손익계 산서는 제끼셔야 되죠. 일정 시점 관련된 건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은 그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재무 성과는 다른 말로 경영 성과인데 저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익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이제 재무 성과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아까 정답은 1번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재무상태는 뭐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산부채의 자본이다. 그럼 자산은 뭐다? 돈 되는 거다. 부채는 뭐다? 갚는 거다. 자본은 뭐다?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남는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구경을 했습니다. 왼쪽의 합계가 자산의 합계고요. 오른쪽의 합계가 부채와 자본의 합계입니다. 그 회사가 결산을 제대로 잘했다면 양쪽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여기서 부채를 넘겨보세요. 그럼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본의 정의를 끌어낸 거예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서 남는 거다. 그래서 자본의 정의가 그 식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떠올리면 저절로 나오는 식이고, 그 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는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요. 고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거고, 경영성과를 다른 말로 이익정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익정보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익정보를 보여주려면 그 회사 수익 알아야 되고 비용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익, 비용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본변동표는 변동이니까 일정 기간에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고요. 현금 흐름, 흐름이니까 기간을 정해줘야 되겠죠. 일정 기간에 현금 흐름을 활동별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 활동이 아까 뭐였죠? 예전에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 활동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회계상 거래다. 줄여서 회계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회계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하고는 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회계거래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 회계거래 요건 보세요. 화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돈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폐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 어딘가에 변동을 초래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이 재무상태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얘기는 재무상태가 아까 뭐였죠? 자산부채 자본이었죠. 즉 화폐로 측정 가능해야 되고 and 자산부채 자본 어딘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 어딘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회계거래라고 합니다. 회계거래.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 안 시키면 회계거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아주 큰 자산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그 회사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못해요. 객관적인 화폐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그 확신이 없지요. 자, 회계 거래가 아닌 사례 보세요. 단순한 상품 매매 계약.
뭔가 현금을 더 추가적으로 주고받은 거 없이 단순한 계약, 단순한 상품 매매 계약은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실, 공장 등의 임차 계약, 그다음에 직원의 채용, 그다음에 유능한 CEO의 영입, 그다음에 보관, 위탁, 의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창고가 다 불났다, 무슨 뭐 홍수가 나서 창고에 있는 상품이 다 떠내려갔다. 이건 회계 거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어치 상품이 떠내려갔는지 이게 화표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회사 자산부채 잡을 어딘가에 재고 자산이 떠내려갔으니까 자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즉 재무 상태 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회계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났다, 그래서 창고가 홀라당 탔다, 뭐 홍수가 나서 상품이 다 떠내려갔다. 이게 다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한 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회계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4번에 보시면 종업원의 급여 지급했다. 돈 나갔죠. 비용이 발생해서 돈이 나갔다. 그래서 이게 회계상 거래가 해당하는 거겠고요. 자, 1번 원재료 뭐 공급받기로 계약, 뭐 영업부장 영입,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 뭐 하기로 결정 이런 것들은 회계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두 가지 요건을 빨간색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 관련한 다음 지출. 자, 건물 사용하다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어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회사가 영업 활동에 장기간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사용 목적 자산이다. 그러면서 형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이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은 자, 그 회사가 갖고 있긴 한데 장기간 사용 목적 자산인데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예가 특허권인데 이런 것들을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고민이 생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자산 처리할 지출, 이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어렵게 표현합니다. 책에서는. 비용 처리할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수익하고 비용은 너무 거리가 좀 떨어진 느낌인데 왜 비용 처리할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손익계산서로 바로 보내서 단기 수익과 대응시켜서 요번 기 손익계산서에 바로 보내서 요번 기 수익과 대응시켜서 바로 비용 처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 revenue expenditur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교과서에서 보이긴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는 자본적 지출은 자본화한다, 즉 다른 말로 자산화한다, 자산 처리 지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지출, 단기 수익에 대응시켜서 바로 비용 처리해버리는 비용 처리 지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설명을 좀 밑에 뭐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깨진 유리창을 교체했다. 깨진 유리창을 교체했다. 이거는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 사용 가능 기간을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이 아닙니다. 그런 지출이 아니라 오히려 성능 유지,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복귀, 정상적인 수선 이런 것들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비용 처리 지출이고요. 2번도 창고를 사용하던 건물을 사무실로 개조하였다. 자, 개조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개조했으니까 용도 변경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들어갈 거고요.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1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층으로 증축했다. 그럼 건물의 가치가 커질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1번만큼은 비용 처리 지출,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요. 기말 상품 재고액 10,000원을 15,000원으로 뻥튀기 했다. 자, 그래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이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기말 상품 재고를 실제로는 10,000원인데 15,000원으로 잘못 측정했다. 그래서 잘못 회계 처리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보자마자 상품이라는 어떤 T 계정을 생각하실 거예요. 상품 계정. 뭐 그렇게 T 계정까지 안 가셔도 돼요. 자, 보세요. 기초 상품이 있었다. 1월 1일자 창고에 상품이 100원어치 있었다. 근데 이번 연도에 한 900원어치 사왔다. 그럼 요거를 이제 같은 쪽에 기록합니다. 왼쪽에, 차변 쪽에. 근데 차변 대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기초에 있던 거랑 이번 기회에 사온 거랑 합쳐져서 사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얘네들은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팔리면 이쪽에 있는 숫자, 즉 원가 데이터가 매출 원가로 갑니다.
안 팔린 거는 기말 상품으로 남습니다. 매출 원가로 가는 거는 비용이니까 비용 중에 넘버원은 매출 원가라거든요. 매출 원가. 판매된 상품의 원가 CGS라고 하죠. Cost of Goods Sold. 자, 매출 원가 비용입니다. 비용 중에 첫 번째. 자, 비용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손익계산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말 상품은 기말 10월 30일 현재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10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고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만 보세요. 이쪽이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매출 원가 기말 상품인데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같아야 돼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왼쪽 합계와 자, 이쪽이 인풋이니까 이쪽이 아웃풋이잖아요. 기초에 있던 거 이번 기회에 산 거. 얘네들의 갈 길은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팔리면 매출 원가로 갑니다. 안 팔리면 기말 상품입니다. 양쪽 합계 같아야 돼요. 근데 기말 상품을 5,000원 올렸어요. 잘못 보고됐어. 그럼 이게 이 매출 원가가 이제 속된 말로 찌부러지죠. 그 비용이 내려가는 거예요. 보고될 비용이 내려가 버려요. 장부상에서는. 그러면 비용이 줍니다.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매출 원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저건 1번하고 반대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 잠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손익계산서를 떠올려 보세요. 손익계산 출발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수익 중에 가장 중요한 거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총자는 꼭 붙여주세요. 그로스 마진, 그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자는 꼭 붙여주세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지금 과소계상되면 그죠? 비용이 줄어들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니까 저 밑에 손익계산서 저 밑에 있는 단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한 말씀을 여기 정리해 드린 거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익인식 관련해서 수익인식. 인식이라는 거는 장부에 언제 반영할 거냐. 장부에 반영하는 행위를 우리 회계 쪽에서는 인식한다고 합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거, 장부에 반영하는 거. 이게 그러면 재무제표에 반영되게 되겠죠. 자, 수익인식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 그다음에 시용 판매, 설치 및 검사 조건 판매, 대가가 분할되어 즉 할부 판매인 경우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신 게 더 낫겠고요. 여기서 핵심 하나 볼게요. 쉬운 얘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용 판매.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시험적으로 사용해본다. 시용입니다. 시용. 그죠? 네.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유형의 판매가 시용 판매입니다. 그러면 자, 어느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정수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수기 팔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일주일간 써보세요. 일주일 뒤에 연락 주세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시든가 일주일 뒤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연락을 받을 때까지는 수익, 즉 매출액 안 잡습니다. 전화 받은 상태에서 오케이. 그래서 저쪽에서 구매 의사 표시를 해오면 그때 정수기 회사는 매출액을 잡습니다. 매출액이라는 수익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정수기를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구매 의사 표시를 받은 시점에서 수익을 잡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용 판매의 경우 구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판매가 이루어진 거다. 그때 매출액이라는 수익 잡는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입니다. 감가상각 12월 결산법인 즉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합니다. 1월 초에 제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잔존가치는 2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 두 번째 연도죠. 첫 번째 연도 지나가서 두 번째 연도. 정액법이니까 첫 번째 연도도 1년을 채웠고 두 번째 연도도 1년을 채웠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똑같을 겁니다. 자, 일단 감가상각비를 얘기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설명드릴게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그거예요. 영어로 하면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depreciation, D 다운된다는 느낌이죠. Appreciation, P-R-E-C-I-A-T-I-O-N, depreciation, 감가상각입니다. 자, 뭔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유형자산 잠깐 설명했습니다. 유형자산 중에 토지 사용할수록 맛이 가나요? 아니죠.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은 사용할수록 물리적으로 일단 맛이 갑니다. 속된 말로. 자, 이런 것들을 장부에 반영해야 되겠다. 더 이상 얘네들을 일정 부분만큼은 일정 금액만큼씩 자산이 아닌 자산을 없애면서 비용 처리하겠다. 즉 자산의 원가를 조금씩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자산의 원가를 조금씩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뭐 시가로 재평가하는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자산의 원가를 인위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감가상각이고요. 자, 토지 감가상각 안 합니다. 아까 그 유형자산 예를 들었을 때 다른 거, 건물, 기계장치, 뭐 차량, 뭐 비품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하지요. 그다음에 무형자산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무형자산도 뭔가 이런 무형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받습니다. 이 무형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 이런 과정을 감가상각에서 감가라는 글자를 빼서 상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릅니다. 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상각한다라고 하냐면 영어 단어가 달라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depreciation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amortization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영어 단어로 amortization. 영어 단어가 다르니까 번역을 달리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뭔가 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그게 유형자산이면 감가상각, 무형자산이면 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 연수. 예상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이거 5년 뒤에 우리가 막말로 뭐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 최소한 2만 원 정도 건지겠지. 가장 단순한 예로. 자, 그러면 어떻게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냐면 22만 원에 사온 건데 5년 사용한 다음에 2만 원 정도 건질 수 있으니까 2만 원 빼자. 그럼 20만 원이 딱 계산됐잖아요. 22만 원 취득원가에서 2만 원 잔존가치 뺀, 즉 20만 원을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 그러면 그 20만 원을 5년으로 하면 4만 원씩이겠죠. 그죠? 이렇게 감가상각비 얼마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답은 여기 보시면 3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 22만 원에서 2만 원 남겨놓자. 그럼 20만 원이 되죠. 20만 원을 가지고 나누기 5년 하면 4만 원. 매년 4만 원씩. 2000X1년도도 4만 원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도 4만 원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5년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년 하다 보면 맨 마지막 연도에 자산 쪽의 장부 금액은 2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2만 원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렸고 정액법을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드렸어요. 이건 쉬운 문제의 한 예입니다. 자, 이제 원가회계 문제 보겠습니다. 단위당 제품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원가의 흐름, 제조 원가의 흐름 그래서 원재료 이렇게 T자 형태로, 그다음 제공품 T자 형태로, 제품 T자 형태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 가운데 이 제공품 계정을 들여다보세요. 원가회계 시간에 가장 초반에 많이 신경 써야 될 이 계정 하나를 들어라고 하면 이제 제공품 계정입니다. 제공품 계정만 잘 이해하면 여기서 제조원가 명사사가 나옵니다. 제조원가 명사사는 또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외우라고 저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공품 계정을 한 줄로 펼쳐놓은 게 그게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Schedule of CGM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 제공품 T자 형태로 쓴 다음에 이게 자산이니까 왼쪽부터 출발할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 20만 원 넣으세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는 여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그 왼쪽 위에 기초 제공품 있었고 그 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 그 세 개, 요번 기회에 투입되는 그 세 가지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넣고 70만 원 넣으세요. 왼쪽 합이 100만 원이에요. 왼쪽 합이 100만 원. 그럼 얘네들은 완성되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게 30만 원이래. 그럼 완성된 건 얼마겠어요? 양쪽 합계가 100만 원 되니까 100만 원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제가 CGM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20에 70에 30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공품 T 계정을 떠올리세요. 20만 원 넣으세요. 20만 원.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이번 기회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과정 원가 이걸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70만 원 넣으세요. 20만 원, 70만 원 넣으면 여기가 90만 원이야. 합계가 90만 원. 얘네들이 완성되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그럼 완성된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완성된 게 지금 뒤에서 소개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완성되지 않은 게 기말 제공품입니다. 기말 제공품이 30만 원이니까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된 거의 원가는 이번 게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60만 원인데 그게 60만 원인데 완성품 수량이 2,000개니까 나누기 2,000 해보세요. 그러면
60만 원에서 2천 나누면 300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칠판에 그려가면서 써가면 설명하면 더 이제 쉬운데 일단 제가 이렇게 허공에다가 대고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제조 원가의 흐름,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서 그 제공품만 거기다 집어넣을 줄만 아시면 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 영어로 하면 job order costing이에요. job order costing, job. 작업이란 얘기죠. job, J-O-B, job. 그다음 order, 주문받았다는 얘기죠. costing. 코스트 그러면 원가고요. costing, 코스트에다 ing 붙이면 원가 계산입니다. 주문받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쭉 설명 보시면 이거하고 대비돼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이제 영어로 프로세스 코스팅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공정별로 뭔가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근데 이 프로세스 코스팅 우리말로 그 종합 원가 계산은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작업별로 그래서 job order costing 주문받은 작업별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놨어요.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job order costing이죠.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공정별로 그 뭐 캔 음료나 뭐 과자 같은 거 주문 받고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똑같은 거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자, 그 공정별로 원가 계산해서 나누기 생산량에서 다이당 원가를 구하는 거죠. 생산 형태 보세요. 여러 가지 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에 어울리는 거고요. 주문 생산 형태가 개별 원가 계산에 어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 동종 제품을 연속 생산 이런 데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항공기, 건설업에 어울리는 게 개별 원가 계산.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뭐 정유화학, 시멘트, 뭐 제분, 재지 이런 데 어울리는 게 종합 원가 계산.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절차 필요 없다. 제조 간접 원가는 개별 원가 계산으로 가나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으로 가나 다 그 계산 과정에 녹아 들어가서 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더라도 두 개만 기본적인 원가 개념을 알고 그 두 개 개념만 비교할 줄 알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해당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 모두 골라라. 혼합 원가는 직접 원가, 간접 원가가 섞인 거다. 여기 보시면 혼합 원가는요. 보세요. 맨 밑에 고정 원가, 변동 원가가 섞인 겁니다. 고정 원가, 변동 원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정 원가, 변동 원가가 뭐냐면 자 우리 X축, Y축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기가 X축, Y축. 자, 여기가 일을 한 정도, 작업을 한 정도. 이거를 조업도라고 하고 또는 활동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이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총원가. 여기 Y축은 총원가라고 생각하세요. 다이당 원가가 아니라 총원가. 일을 많이 할수록 총원가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X축, Y축인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변동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정 구간 안에서 일정 총원가가 이렇게 고정돼 있다. 평평하게. 이게 고정원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혼합원가라고 합니다. 핸드폰 요금 중에 기본 요금 얼마에 또는 가스 요금 중에 기본 요금 얼마에 나머지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내는 거. 이게 대표적인 혼합원가의 예죠.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동원가, 조업도 아까 X축 떠올리세요. 이게 변화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거. 총원가가 Y축이. 그다음 고정원가는 누워 있는 거 평평하게. 자, 그런 거 아시면 지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업도 활동 수준은 우리 원가 그래프 나타낼 때 이 X축, 이 조업도 또는 활동 수준, 볼륨 또는 액티비티 레벨이라고 하는데 일을 한 정도, 작업을 한 정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총원가가 그거는 이제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용어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고 지금도 설명했고 제조 원가 3요소. 제조 원가 3요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더라도 이 제조 원가 3요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제품 만들려면 재료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노동력이. 그래서 재료 관련돼서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사람의 그 노동 관련해서 직접 노무 원가.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재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 직접이란 말을 붙였다는 것은 트레이싱, 추적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바퀴 4개 들어가네, 자동차에. 저기 뭐 엔진이 하나 들어가네. 이게 대표적인 직접 재료 원가죠. 추적이 용이하다, 원가 추적이 용이하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이게 제조원가 탐요소인데 이 제조원가 탐요소 중에 위에서 두 개를 기본 원가라고 합니다. 기본 원가. 여기서 기본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말한다. 답은 설명 맞았죠. 그죠? 나번도 설명 맞은 거고요. 고정 원가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다. 누워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나번하고 답번이 맞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가공 원가. 저건 뭐냐면 제조 원가 탐요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중에 아래 거 두 개. 이 두 개를 합친 말이 가공 원가, 가공비, 전환 원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 c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원가 영어로 prime cost 또는 기초 원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가공 원가는 conversion cost, 아까 가공 원가, 직역하면 전환 원가, 세 글자로 줄여서 가공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 두 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합 기본 원가, 아래 거 두 개,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합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선회계 운용사 필기 관련해서 첫 번째 필기 유형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기 문제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때는 이제 1급 문제를 가지고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